최근에 4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는 과정에요. 이 국민소득이 10년째 2만 달러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95년에 국민소득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6년 말에 2만 달러가 넘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뒤로부터는 한 4, 5년만 지나면 3만 달러가 넘으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201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7,561불, 한국 돈으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도 GDP 성장률을 2.8%를 하고 억지로 집계했는데, 보통 3만 불 미만은 중진국이고 2만 불 후반대 정도는 좀 상층 중진국 정도고, 3만 불을 넘어서서 한 3만 불 후반대 정도 가야 본격적인 선진국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외국이, 오늘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얼마만큼 빨리 가느냐 하는 지표는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는 데 걸린 시간들이 그걸 의미를 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2에서 3만 불 가는데 5년 걸렸습니다. 자, 비교적 경제가 좀 정체되어 있다는 영국이나 캐나다가 8년이 걸렸고요. 미국은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느리게 걸린 미국보다도 더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국가의 모든 부분이 방만해지고 정치도 방만해지면서 한마디로 국가 전체가 뒤로 후퇴하는 현상을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그러죠. 전강기라고 불리우는 1930년대 아르헨티나가 세계의 대표적 선진국이었습니다. 넓은 벌판에 팜파스를 하고 농사짓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곡물과 육류를 수출하고 이러면서 유럽에 좀 살만한 사람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엄청 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한마디로 메스티조라고 불리우는 혼혈들보다는 백인들이 많이 사는, 심지어 독일계 백인 마을도 있고요. 뭐 북유럽,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덴마크 사람들의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아르헨티나의 한때 중앙 차도가 왕복으로 30차선이 넘어서는 큰 차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을 이렇게 가로질르기도 했고, 곳곳에 화려한 건축물로 나라의 부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날 저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과연 선진국으로 갈 수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냉정히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GDP 성장률이 2.8%라 이렇게 집계를 내는데요. 2015년과 똑같은 수준인데 이 중에 건설업이 10.5%고 나머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1인당이 아닌 국가 전체의 GDP는 1637조 4천억으로 전년보다 4.7%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 인상분을 빼버린, 한마디로 실질 GDP를 이렇게 GDP 디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1.8%에 불과해서 2015년에 2.4%보다도 더 낮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보수 언론은 이런 3만 불에 10년째 못 가고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 성장을 내걸으라, 왜 그게 없느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자, 올해 성장률도 2.5%에 불과할 걸로 예측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신산업도 일자리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좁아지던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국민 소득이 높아봐야 뭐하나 서로 나눠 먹고 말자. 이런 이 파퓰리즘이 행행하고 있고 정치가들은 이런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데 얼핏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이 말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일본도 지금 성장하고 다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을 보이지만 그 이면은 엄청난 국가 부채가 바탕이 된 부분이고 성장도 원활하지 못하고 중국은 골병이 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이미 골병이 들었고 유럽도 지금 골병이 들어가니까 영국이 EU 탈퇴하고 뭐 EU 해체하자는 거부 열풍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 반짝하는 듯이 보이더라도요. 그것이 다시 성장이 시작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장은 원초적으로 이제 상당한 기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불가능할 수도 있고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적응해가는 국가의 한마디로 이 합의를 국민과 정치와 국가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본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까지 20년 넘어서 30년 불황에 근접해 가고 있는 부분은요. 그 뭐 온 나라가 돈이 넘쳐나고 씀씀이가 커져서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돈이 몰리다가 터진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일본에 마치 불황을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뭐 동경 땅 팔면 미국 산다 어쩐다. 자, 이런 것도 전체 이유는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저성장도 한마디로 국민성의 문제거나 꼭 정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은 정치가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을 제대로 넣으면 여기서 적어도 후퇴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미래에 닥칠 더 큰 위기를 극복을 해낼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불가능한 성장을 마치 대기업 위주, 재벌 위주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이 그리고 재벌이 벌어들이는 걸 찌끄레기나 얻어먹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도 다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낙수 효과 환상, 또 파이를 키워서 파이가 커져야 이제 없는 놈 사람도 나눠 먹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려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 위치에서 버티는 정도는 다행인데 버티지 못하고 필리핀이나 남미처럼 가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성장이 안 되더라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3만 불은 꿈같은 이야기고 4월 경제 안보 위기설이 지금 대선 막판에 변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냉을 하거나 대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즉 대선 과정에서 5월 9일 이전에 경제에서 큰 문제가 터져버리고 그리고 안보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4월 위기설이 이제 뭐 입구에 들어왔다고 보고요. 4월 위기설뿐만 아니라 5월 위기, 6월 위기에서 올해는 12월까지 계속 위기로 이렇게 접어들 건데 그 위기의 시작이 4월 정도부터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4월에 일단은 발표하는 이 환율 보고서에 중국과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들어서게 되면 4월 위기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대우조선에 지금 추가 지원 4조 3천억을 더해주자 어쩌자고 이 대우조선에 뭐 먹은 게 많은 관료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터지면 57조의 피해가 있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자, 대우조선해양이 4월에 돌아오는 회사채를 갚지 못해서 대우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또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키가 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대우의 현 상태로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돈 안 준다고 터질 것 같으면 돈 줘도 12월 달에 또 터집니다. 이왕 터질 바에야 안 주고 터지는 게 낫지요. 자, 정부는 4월 위기설을 근거가 불확실하다 하지만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미국이 지난번에 트럼프 취임한 한국, 일본, 독일, 중국을 환율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무역을 통제하는 잠재적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최근에도 중국, 독일, 일본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4월달 환율 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크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한테 불똥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우조선에 매달 수천억이 돌아오는데 이거를 4조 3천억 줘봤자 또 속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대우조선이 밑에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그 줘봤자 밑빠진 독에 그 돈 또 금방 없어지면서 또 내달라고 또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우조선밖에 없고 다른 기업들은 멀쩡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우조선은 유동성, 즉 지금 쓸 현금이 없이 빚만 쌓여가는 구조를 극복할 방안이 없는 회사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미국이 한국에 FTA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자영업자의 붕괴가, 전면적인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작년 4월 총선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장회사 중에 좀비 기업이 3분의 1이고 수천 개의 괜찮은 회사들이 지금 좀비 기업이다. 벌어서 은행 이자도 못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걸 해결을 안 하고요. 총선 끝나자마자 정치 바람 때문에, 탄핵 때문에, 대선 때문에 못했고 지금까지 그냥 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계에서 투자나 소비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고요. 또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 외생적 변수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줄을 선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나 관료들은 4월 위기설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위기라는 걸 모를 때 위기지 알면 위기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환율 조작으로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정권과 대화를 할 것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국이 현재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 철회하겠다라는 정권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갈 거라고 보고, 또 지금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사람도 당선되면 그 입장을 바꾸고 미국하고 형님하면서 대화를 또 원활하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좀 가끔씩 토론하는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은 내일 신문에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사드 보복,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우조선 문제, 불안한 부동산 문제, 트럼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의 경제 안보 위기를 가져와서 4월의 위기를 상당히 도래시킬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물론 4월에 IMF나 외환위기 같은, 금융위기 같은 이런 문제가 터져버리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안보나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대선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계기는 여러 군데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생길 겁니다. 당장 트럼프와 시진핑이 4월 초에 정상회담을 하면 북한은 그냥 있지 않고 ICBM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쇄적인 반응을 낳으면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요, 한국의 불편한 새로운 정권 문제 굉장히 성가실 겁니다. 북한 문제보다도 한국의 대선이 트럼프가 더 머리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 문제라는 것은 미국이 실행 가능한 매뉴얼들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김정은 참수작전이니
북한 무슨 핀셋으로 폭격하니 제가 단언합니다. 조만간에 그런 일 없을 거니까요. 공연히 기우제 지내듯이 이제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거기에 기대했으면 판이 바뀔 것처럼 꿈 깨어나길 바랍니다. 일부 보수 진영에 그런 분들 계신데요. 미국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너네들의 문제는 너네들이 해결해라고 하고 차라리 북한을 끌어들여서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한국이 뒤통수를 때리니까. 썩어 문드러진 대우조선, 그야말로 모럴 해저드가 판을 치고 모두가 도둑놈인 대우조선은 문을 닫지 않고 3천억도 안 되는 돈으로 수습할 수 있었던, 한마디로 국책회사나 마찬가지인 한진해운은 해체시켜서 문 닫아버리게 만드는 놀라운 배짱을 가진, 한마디로 경제를 감정에 따라 운영하는 박근혜 정부가 막판에 가면서 이런 일까지 벌이고 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정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죄다 재벌이나 권력층에 줄을 서 있습니다.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웃고 있을 거라 봅니다. 서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끈을 대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상황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태로운 성이라는 그 중국 영화를 봤습니다. 부제가 영웅들의 기한인데요. 중국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군벌 시대에 한 군벌의 부사령관이라는 군벌의 동생이요. 사람을 서이나 죽이고 어떤 보성이라는 마을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내 죽일 수 있어? 절대 못 죽여. 좀 있으면 서로 와서 날 풀어주겠다고 하고 그걸로 가지고 살려달라고 빌걸 구치소에서 사형날짜 받아놨는데 그렇게 웃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한국 사회 정확하게 제가 단언하는데 지금 형태로 가면 성장이라고 사기를 치거나 또 재벌 유지의 성장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파퓰리즘으로 다 나눠서 뜯어먹거나 대우조선처럼 주인도 없이 돈만 갖다 퍼부으면서 뒷돈 받아 처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마치 지도 모르는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니 어쩌니 신성장 동력이 한국을 먹여 살릴 것처럼 쇼를 하거나 신성장 동력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 다수가요. 허접한 일자리에도 가서 적은 돈이라도 벌어서 그걸로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거와 그 다음에 이 생활비와 더 나아가서 각종 부수적 비용을 들어주는 것만이 한마디로 망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자, 10년째 2만불 시대. 이제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 사기치는 대선 후보들을 거부해야 되고 소수 재벌이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좌지우지하는 것도 나가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성장을 이야기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합시다.